우리가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하면 흔히 일본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중국도 가깝지만 먼 이웃 나라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치, 체제, 경제, 시스템, 문화 등에서 다른 점이 정말 많지만 특별히 경제적으로는 밀접하게 연결된 이웃 나라 아닐까 싶은데요. 그 이웃 나라 중국에서 지금 중요한 정치 행사가 진행 중이죠. 제20차 당대회가 지난 16일 개막해서 22일까지 개최가 되는데요. 이게 과연 어떤 행사고 또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겉핥기 정도밖에 모르는 것 같아서요.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인데 어쨌든 뭐 새로 선출하는 그 절차를 밟습니까? 아니면 그냥 통과입니까? 뭐 내부적으로 비공개 일정이니까 저희가 이제 22일 폐막할 때까지는 뭐 결과라든지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만 네. 전반적인 구도나 지금까지 이런 어떤 선전 복선들은 뭐 특별히 큰 정치적으로는 3년이 많은데 이상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예. 오히려 관심사는 그 본인에 대한 어떤 표현이나 당원에 이제 들어갈 내용들 그리고 같이 일하게 될 아까 얘기하신 정치국 위원이나 상무위원이 누가 될지가 되는지가 저희 이제 관심사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특별히 어떤 뭐 크게 이변은 없을 걸로 저희는 지금 보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번에 이 당 대회에서 어떤 논의가 되는지 또 시진핑의 3연임이라는 게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변혁기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경제 정책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 어떻게 보시죠? 일단 뭐 저희가 비공개이기 전에 당대회에서 나온 이 보고서 원문을 이제 조금 해석을 해보면 예. 국내 이제 자본시장 입장에서 경제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그리고 산업 정책 어떻게 가져갈 건지 조금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요. 이번에 강조된 게 중국식 현대화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서 네. 뭐 시장에서 이제 관심 많으신 공동 부유라든지 산업 정책 관련해서 어떤 쪽에 좀 더 중시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증거들이 좀 나와 있는데 제가 주목한 포인트는 일단 제조업을 역시 지금 성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성장 엔진으로 쓰겠다라는 전략이 기존에 한 2, 3년 동안 유지됐던 게 유지되는 걸 보여지고요. 네. 공동부유의 그 언급 횟수는 많지는 않았지만 역시 이거를 질적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공동부유의 어떤 역할론을 조금 많이 부각을 시켰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내년에 나오는 이제 구체적인 공동부유 관련된 정책들을 주목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뭐 기존에 알고 있는 대로 안보 개념을 이제 국가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략으로 탑재를 하면서 뭐 공급망 안보라든지 식량 안보라든지 네.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부각이 됐기 때문에 경제 정책은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지난 2년 동안 조금 일부 우려하거나 이질감을 느낀 부분도 있습니다만 제조업 중심으로 또 약간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공동부유 전략 측면에서 유불리 산업들이 이제 생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가지 않겠나 해서 경제 정책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들 혹은 저희가 순환적으로 볼 때 통화 정책이나 부동산 이런 것들은 아마 이번에 이제 결정나는 새로운 중앙위원들이나 그 정치국 위원들이 모여서 하는 11월 말에 있는 정치국 회의 이후에 조금 더 구체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뭐 아직은 사실 이 당대회도 녹화일 기록이 끝나질 않았고요. 또 아주 디테일한 경제 정책이 발표되거나 이렇게 논의되는 회의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실 저간에 그 중국의 여러 가지 경제에 점검해야 될 요소별로 즉 가장 국제적으로 걱정거리를 몇 개 꼽으라면 아마 중국의 부동산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하락기입니다만은 특히 중국의 1선 도시, 2선 도시 정도의 부동산 버블 이게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던데 김경환 의원님, 네. 중국 부동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올해 지표상으로 보면은 사실 뭐 주택 거래라든지 건설 경기 데이터는 뭐 경착륙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네. 저희 이제 시작점은 항상 이게 의도치 않게 이렇게 된 거냐 아니면 중국 정부가 좀 의도를 했는데 예. 여러 가지가 겹쳐지면서 시장까지 같이 어려운 거냐라 한다면 항상 후자로 이제 중국 정부가 좀 의도한 측면이 있고 시작은 항상 중국 정부의 빌드업이 좀 있었다고 그렇군요. 저는 말씀드리고 있는데 네. 이번 당대에서도 제가 알기로 그 보고서 문구에 그 방주불초라고 그래서 2016년에 이제 시 주석이 처음 얘기한 이제 주택은 사는 곳이지 투기 대상이 아니다라는 언급이 이번에도 있어서
기본적으로 부동산에서 좀 경제를 좀 이탈하고 싶은 마음, 디커플링 좀 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이제 중국의 부동산의 문제는 아무래도 좀 공급자 쪽, 헝다그룹 같은 디벨로퍼와 지방정부 간에 생겼던 그 버블에 대해서 얼마나 천천히 점진적으로 이 버블을 빼느냐가 이제 네. 목표일 텐데 2016년부터 이 과정이 저는 계속 진행이 됐고 결국에 코로나나 여러 가지 상황이 겹쳐지면서 지금 현재는 가계가 여간해서 투자 심리가 잘 살아나지 않는 즉 올해 지표가 상반기에 많이 망가지면서 2분기부터 금리 인하나 어떤 부양책을 시도를 했습니다만 일단 부양책 자체도 기존에 했던 그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총력 부양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과거의 강도가 100이었다면 지금은 한 50% 강도만 부양을 하다 보니까 실수요 뭐 촉진을 하거나 사실은 여러 가지 막아놓은 상태에서 금리 인하하고 이러면 사실 수요가 살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지금은 약간 이제 혼조된 상태인데 중국 정부가 좀 의도한 측면이 있고 어느 정도 이제 좀 과할 정도로 지표가 경착륙이 되니까 이제 개입을 해서 어느 정도 연착륙으로 만들고 그렇군요. 싶긴 하지만 이제 그 과정이 과거보다 이 회복이 더디고 늘어지는 경향을 좀 갖다 보니까 네. 아마 제가 장담하건대 내년까지도 중국에 대한 부동산 위기에 대한 얘기는 계속 계속 나온다. 진행이 될 거고 이 과정에서 분명히 어느 정도 공급자 문제가 터져야 이걸 또 사후적으로 해결하는 거니까 분명히 그 신용 위험이나 부동산 관련된 그 공급자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구조조정이 시작이 돼서 2, 3년 동안 앞으로 또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얘기는 계속 드릴 것 같아요. 다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은 분명히 그 지표 자체는 바닥권에 좀 왔기 때문에 우리가 시스템 리스크로 인식하는 것까지는 안 갈 가능성은 높으나 우리가 불황으로 인식하는 중국발 어떤 부동산 수요는 내년에도 큰 틀에서 회복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수요와 그러니까 순환적인 것과 구조적인 건 좀 나눠서 말씀드리고 싶고 구조적인 위험까지는 안 갈 거고 대신 수요에 대한 기대치는 이번에 바닥을 찍고 회복을 하더라도 회복으로 보기에는 아직은 조금 굉장히 더딜 것 같다는 게 조금 저희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시스템 리스크를 촉발시키면서 중국 경제를 서방 일부에서 예견하듯이 붕괴로 몰아가는 그런 위험 인자로 작용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뭐 예전에 리먼 사태 식의 리스크라면 네. 가능성은 낮은데 네. 불황형 위기도 결국에 이 늘어지는 과정에서 침체로 굉장히 길어지는 과정에서 나오는 위기라면 예. 그것도 위기라고 평가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금융 시스템까지 붕괴되는 리스크는 저희는 제한적이라고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죠. 뭐 한국도 지금 부동산이 지금 바닥을 모르고 좀 추락하고 있다는 얘기도. 미국도 이미 7월 이후부터는 주요 20개 도시에 부동산 가격들이 하락세로 전환했던 뉴스도 전해드렸고 이 하락의 폭도 굉장히 커져가고 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미국 혹은 이 한국을 비롯한 이 자유경제, 자유민주 경제를 그 추구하는 나라들도 어찌 보면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양을 해야 될지도 모르나 지금 전 세계적인 긴축이란 말이에요. 근데 중국은 과연 조금 다른 양상, 즉 오히려 경기 부양을 위해서 돈을 필고 있는 이 상황을 당대회 이후에도 더 확대할 것이냐.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좀 해주세요 하고 우리가 바라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를 위해서라도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당대 이후의 통화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면 시장은 두 가지를 다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저렇게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자본 유출이나 이런 우려 속에서 환율이나 이런 쪽에서 계속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실제로 할 경우에도 걱정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올해 중국의 통화 정책을 보면 약간의 딜레마가 좀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유동성이나 통화량이나 대출 같은 데이터로 보면 분명히 많이 풀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선진국의 사이클과는 좀 다르게 그리고 선진국의 물가 상황과는 좀 다르게 중국의 문제는 오히려 인플레이션 자체보다는 수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예. 방역과 부동산 침체 상황 속에서 돈은 풀었는데 그 퀄리티가 좋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과거에 저희가 주목을 별로 하지 않았던 중장기 대출 같은 것들이 급감을 했습니다. 제가 한 13년 넘게 중국 매크로 데이터 보면서 중국의 중장기 대출 자체가 이렇게까지 크게 빠졌던 경우는 거의 없었고 예. 가계와 기업의 중장기 대출이 많이 빠졌다는 부분인데 가계는 아마 모기지 관련된 부분이 컸을 걸로 보여지고 기업이 좀 문제인데요. 사실 아시겠지만 작년에 공동부유도 있었고 반독점법도 있었고 또 방역을 하다 보니까 서비스업이 안 좋다 보니까 일반적인 민간 기업이든 일반적인 기업 주체들이
돈을 아무리 금리를 낮춰도 가져가지 않으려고 하는, 즉 중장기 대출이 크게 늘지 않고 투자하지 않는 관망 상태가 좀 이어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번에 그 당대가 끝나면 사실 그 인민은행의 최고 목적은 중장기 대출을 끌어올리는 것, 즉 투자하게끔 만들고 사실은 전체적으로 그 퀄리티를 높여서 실제 장기 금리가 그렇군요. 오르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게 최우선 순위인데 사실 이게 도돌이표처럼 방역과 부동산의 문제를 잡고 있다 보면 역시 이게 크게 늘지 못할 거라는 시각들이 좀 있다 보니까 최근에 그 중국의 금리를 보면 아직도 굉장히 좀 납작하게 네. 눌린 상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통화 정책의 어떤 방향성보다는 확장은 할 텐데 퀄리티가 과연 좋아질지를 좀 시장에서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야 중국 주식시장도 그런 부분에서 조금 회복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조금 더 경제적인 측면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녹화일 기준 화요일입니다. 18일 기준으로 중국의 3분기 GDP가 오늘 10시경에 발표가 돼야 되는 거죠. 원래대로 하자면. 네. 근데 이게 연기됐단 말이에요. 흔히 있는 일은 아니죠. 그 연기의 속내와 추론컨대는 성적표가 안 좋은가 보지. 이렇게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라고 보고 계시는지요? 일단은 발표 자체가 연기된 거는 흔하진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신 그 이미 2분기에 0.4% 성장률도 뭐 가감없이 발표를 했고, 물론 이제 그것도 안 믿는 분도 있으시지만 네. 성장률이나 9월 경제 지표 핵심 지표들을 미루는 것 자체는 좋고 나쁘고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아마도 당대 행사나 관련된 내용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좀 갖고 있어서 일단은 연기되는 날짜는 아마 당대 이후로 연기가 될 것 같은데 네. 원래 이게 뭐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공지 같은 걸 하진 않는데 이번에는 아예 연기 자체도 공지를 안 했다는 거는 아무래도 행사에 좀 많이 포커싱이 맞춰진 것 같고, 지표 자체는 저희가 볼 때는 2분기 대비해서는 3분기가 당연히 반등은 하는데 시장에서 보는 거는 그 방역이나 부동산에 대한 완화 없이 올라봤자 이제 어떤 제한적인 폭으로 보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3월 전인대에서 밝힌 올해 연간 5.5% 성장 목표는 당연히 이제 어려워졌고 3분기에 나오는 어떤 레벨 자체에 따라서 우리가 보는 이제 앞으로의 눈높이가 베이스 효과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반등은 하겠지만 어느 정도 눈높이를 볼지 좀 시장이 기다렸는데 아쉽게도 조금 일주 정도 미뤄질 것 같고요. 성장에 대한 우려는 제가 볼 때는 시장이 이미 좀 선반영을 좀 했기 때문에 이번 지표는 9월 경제 지표나 이런 것들의 개선 속도나 폭을 좀 보실 필요가 있고, 특별히 어떤 정치나 지표의 그 어떤 레벨 문제로까지 비하해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고용 중에서도 청년 실업, 그죠? 왜냐하면 이제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또 농촌에서 일선 도시로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청년 실업이 폭증을 하고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도시를 배회하는 상황이 되면 아무래도 3기 시진핑 연간에 굉장히 큰 위험 인자가 될 수도 있지 않냐. 사실 여론을 주도하지 않습니까? 김경환 의원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저도 뭐 예전에 이제 중국을 커버하는 입장에서 보면 고용 성장률이 뭐 중요한 그 어떤 그 정책의 기준이 되는데 네. 이번 당대에서도 약간 성장률의 양적 성장보다는 계속 질적인 부분을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저희가 보면 좀 이상적으로 보실 수 있지만 예. 약간 이제 그런 측면이 좀 있고, 올해 들어서 저도 좀 커버하는 입장에서 조금 미스테리한 거는 분명히 지금 고용을 좀 많이 담당하고 있는 산업들이 지금 규제를 많이 받았던 부동산이나 중국 건설업이나 또 플랫폼 경제 이런 쪽이다 보니까 고용을 이제 새로운 제조업이나 기술 쪽 첨단 분야 혹은 중소기업에서 강소기업을 키워서 독일이나 한국, 대만 같은 모델처럼 좀 고부가 가치 쪽에서 육성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예. 이게 넘어가는 이 과도기적인 상황과 특히나 또 지금 제로 코로나 같은 상황에서 서비스업 고용이 굉장히 나빠 보이거든요. 예. 그럼 이 당장의 고용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저도 솔직히 고민이 있고요. 실제로 이번 연간 전망을 하는 데 있어서 소비가 살아나는데 혹은 투자 심리가 살아나는 데 있어서 고용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구조적으로 아마 지금 당대에서 나온 얘기대로 제조업 중심으로 조금 그런 안보 산업 중심으로 이렇게 정부가 주도해서 가는 산업이라면 아무래도 시장 경제가 창출했던 고용 문제는 내년에도 그렇군요. 어느 정도 계속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고, 이게 사회적인 문제나 고령화나 저출산까지 국내처럼 겹쳐지면서 네. 중국에 대한 어떤 실업률 얘기나 그 어떤 그 플랫폼 경제에서 책임졌던 혹은 네. 서비스업이 책임졌던 고용이
갈자리를 좀 못 찾고 있다는 얘기는 계속 좀 부각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밖으로 좀 눈을 돌리면 사실 이제 양안 관계도 그렇고 미국과의 패권 다툼에도 뭐 사실 트럼프 연간에도 무역 전쟁을 비롯한 경제적인 전쟁은 이미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만은 사실 트럼프 연간이 끝나고 바이든 정부가 들어와서는 이게 훨씬 더 안보, 외교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스케일업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2023년을 전망할 때 가장 리스크가 무엇이냐, 가장 큰 리스크가 뭐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전쟁의 위험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시진핑 국가 주석의 연설문도 보면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강경한 발언들이 쏟아졌단 말이죠. 긴장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연설문으로 봤을 때는 이제 좀 번역되어진 부분하고 네. 원문으로 보는 거 봤을 때는 뭐 저는 뭐 특별히 아주 뭐 굉장히 강경하고 공격적이었다기보다는 좀 원론적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외교적인 부분도 그렇고 미중 관계도 그렇고 어쨌건 3년이면 하더라도 약간 수동적인 입장 혹은 방어적인 입장이 아닐까. 물론 이제 당분간은. 네네. 그러니까 뭐 대만 문제에 대해서야 당연히 양보하지 않겠다라고 하겠지만 예. 본인들이 지금 좀 수세인 부분들도 좀 분명히 있을 것이고 방어를 하면서 본인들이 이제 길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즉 저희가 장기적으로 듀레이션을 갖고 가져갈 수 있는 게 본인들의 또 능력이기 때문에 조금 지구전을 생각하면서 예.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저희가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외교 라인이라든지 새롭게 이번에 라인업들이 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이번은 이제 그 당대 이후가 11월 또 G20도 있고 전체적으로 과거 5년 전에도 보면은 당대 직후에 11월 달의 경우는 중국이 이제 소위 말해 외교 일정들을 좀 많이 소화했던 경험을 좀 갖고 네. 있기 때문에 이번 당대 라인업 이후에 어떤 발언들을 좀 하고 미중 간에도 저는 분명히 만날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예. 큰 기대는 없지만 어떤 언급들이 조금 더 오가는지에 대해서 뭐 좀 신중하게 좀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전 일단 기본적으로 조금 시간을 두고 봐야 되지 않나. 갑자기 색깔을 좀 드러내기는 좀 어려울 걸로 생각을 합니다. 시진핑의 연설도 우리 국내 언론의 헤드라인으로 소개된 것만큼 그렇게 강경한 건 아니다라고 평가를 하시는데 최근에 약간 이걸 뭐 추세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하여튼 큰 변동성 구간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바이 코리아가 계속 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셀 타이완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TSMC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굉장히 치열한 경쟁 그리고 순위 다툼도 관심거리이긴 한데 일각에선 이런 걱정들도 하더군요. 중국의 이 타이완의 TSMC를 상당 부분 생산 시설을 미국으로 이전시키는 게 미국의 요구 사항이고 그렇게 진행된다면 사실 TSMC 타이완에 있는 건 사실 별 의미가 없을 수 있다. 그래서 어쩌면 중국에선 그걸 알기 때문에 대만에 대한 압박을 더 서두를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전쟁이라는 걸 이렇게 우리가 목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게 또 러시아와 미국, 러시아와 서방. 근데 러시아하고 가장 강력한 연대를 하고 있는 게 중국이고 그 중국의 핵심 이익에 굉장히 그 뭐라고 할까요? 약한 고리의 역할을 하는 게 이 대만의 반도체이기 때문에 이걸 연상이 있을 수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자 사실은 이제 반도체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나라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산업군마다 미중의 갈등이 있거든요. 2차 전지가 대표적인 케이스 아닙니까? 사실 네. 2차 전지 산업이라는 게 지금 거의 중국이 리딩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제 그 부분을 의식해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면 중국의 2차 전지 산업에 심대한 타격을 줍니까? 일단 저는 조금 나눠서 보고 싶은 게 네. 중국이 지금 견제를 받는 산업 중에서 사실 뭐 반도체도 그렇습니다만 어쨌건 본인들이 좀 더 주도하는 산업이 있고 소비와 생산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뭐 태양광이나 지금 전기차, 배터리 이런 시장의 경우는 본인들이 주도할 수 있는 걸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저는 갖고 있고 반면에 똑같이 제재를 받고 있지만 조금 중국이 수세에 몰려 있고 여러 가지 뭐 측면에서 소비는 많이 하지만 여러 가지 기술력에서 좀 문제가 있는 반도체의 경우는 역시 조금 입장이 다르다고 생각을 좀 갖고 있어서 일단 중국이 대응하는 방식도
두 분야에 대해서 조금 다를 거로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예를 들면 태양광이나 배터리 전기차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계속 내부적으로 설치를 더 확대하고 더 밀어붙이는 방식. 그 과정에서 오버캐파 같은 문제들을 잘 해결해 가면서 네. 과거의 어떤 철강이나 디스플레이 같은 쪽에서 있었던 문제를 조금 보완해 가면서 가는 쪽으로 갈 것 같고요. 예. 반도체의 경우는 사실은 정말로 지금 이번에 나온 제재 방식대로 고지고대로 강하게 한다면 뭐 중국이 결국엔 우회로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굉장히 늦춰지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애매하게 또 공격이 들어갔을 때, 제재가 들어갔을 때 기술 자립이나 본인들이 이제 어떤 자립하려고 하는 의지만 더 강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어쨌건 간에 시간은 또 걸리는 방향이 드는 산업들도 분명히 있을 거로 생각을 갖고 있어서 온도차는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배터리나 전기차의 경우는 여전히 중국이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은 좀 있다라고 좀 보는 입장입니다. 참 어려운 문제고 복잡한 방정식이 미중 관계에서 또 그 사이에 우리 반도체, 태양광, 2차 전지 산업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산업의 영향에서 정말 풀어야 될 숙제가 우리 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진핑 제3기는 출범했습니다. 이 역사적인 변혁기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우리 주식을 포함한 글로벌 자산 배분의 입장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또 어떤 조언을 받아야 될지 마지막 조언을 좀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김경환 의원님. 일단 뭐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미국 대비해서 중국에 대한 어떤 정책의 해석에 대한 어려움들 또 올해같이 전체적으로 이 방역이나 부동산 관련 우려들이 많아서 네. 사실 뭐 조정을 같이 받더라도 중국에 대한 어떤 우려들이 더 크신 것 같아요. 내년에도 분명히 구조적으로 중국 쪽에 대해서 저희가 뭐 아주 공격적으로 보실 만큼에 대한 얘기는 드릴 수 없지만 예. 국내 중국 관련주가 워낙 또 여전히 많고 미국을 보시더라도 관련이 워낙 되기 때문에 네. 중국의 주도 산업들, 즉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배터리나 신재생 쪽, 또 에너지 전환 관련된 그런 산업들이 꼭 투자하시지 않더라도 굉장히 팔로우업을 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 갖고 있고 결국에는 뭐 제로 코로나 영원히 할 리도 없고 또 경기 사이클 측면에서는 선진국 대비 먼저 침체를 지금 이미 겪었기 때문에 예. 내년에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되는 과정에서 중국의 일부 이제 과도하게 좀 많이 빠져 있는 일부 소비주라든지 그렇군요. 또 플랫폼 경제 이런 쪽에서 조금씩 관심을 가지시면서 어떤 글로벌 피어를 보시는 입장에서 예.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